궁궐의 밤은 낮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낮에는 신하들의 웃음소리, 왕의 명령, 백성들의 청원이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깨어 있습니다. 왕의 침소 앞 거적 한 장을 깔고 앉아 밤새도록 눈을 감지 않는 사람. 그는 내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시를 그저 왕을 시중두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들고 오고 옷을 입혀드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드라마 속에서 내시는 언제나 납작하게 그려집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등을 구부리고 아레옵나이다 한마디를 반복하는 존재. 그러나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시는 결코 단순한 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고 권력의 가장 민감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왕의 침소를 지키던 내시가,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내시가 결국 그 왕을 죽이기에 이르는 이야기. 충성과 배신, 사랑과 증오, 권력과 공포가 뒤엉킨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시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내시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한 출발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내시, 즉 환관은 태어날 때부터 내시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어린 나이에 입궁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혹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었고, 혹은 가난한 집안의 부모가 살기 위해 자식을 궁에 팔아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지원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궁궐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세는 이들이 궁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시술을 흔히 어린 나이에 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살에서 10살 사이의 나이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을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몸의 일부를 잃고 평생을 왕의 곁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내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거세가 항상 외부의 강압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사 기록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시술을 결정한 경우도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내시가 된다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궐이라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가난 앞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불완전한 몸을 주는 대신 안전한 미래를 주려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이 조선시대 내시 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절망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내시들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궐 안에서 독자적인 위계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내시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아 올라간 최고 위치의 상선 내시에 이르기까지 그들 안에도 엄연한 권력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정치가 있었고 줄서기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또한 양자를 들여 가문을 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조선 사회에서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카를 들이거나 혹은 어린 내시를 양자로 삼아 가문이 대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제도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범한 가족을 꾸리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시들의 사회는 그들만의 완결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들은 웃었고 울었으며 희망을 품었고 절망했습니다. 그 감정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시를 단순한 시종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시가 왕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선의 왕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의복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을 만나고 상소를 읽고
식사를 하고 다시 저녁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에서 내시들이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도 내시는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동행인지를 현대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의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한 사람이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다면 그 사람은 대표의 공식적인 모습뿐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까지 모두 목격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자신감이 넘칠 때와 두려움에 떨 때, 강할 때와 약할 때,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목격하는 사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왕의 침소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낮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이지만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도, 왕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왕이 혼잣말로 불안을 토로하는 것도 내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상선 내시, 즉 왕을 가장 직접적으로 모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순한 시종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가장 내밀한 증인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 수십 번의 청원과 절차를 거쳐야 할 때 내시는 언제나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접근성이 바로 내시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동시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연산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폭군으로 기억되기 전에 그는 먼저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성종의 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의 품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폐출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날 때 연산군은 겨우 4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만 느낍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성종이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감추도록 명했다는 것입니다. 패비윤 씨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연산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연산군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잃은 아이, 아버지는 나라실로. 바쁜 아이, 왕실의 엄격한 예절 속에서 자신의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의 곁에는 내시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왕자의 일상을 도맡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을 재우는 것.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시들은 어린 연산군에게 단순한 시종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내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왕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은 연산군이 왕이 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내시에 대한 연산군의 신뢰는 각별했습니다. 그는 그 내시에게 신하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털어놓았고 그 내시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왕과 내시의 관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연산군의 경우는 그 강도가 더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공백을 채워준 존재에 대한 의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것은 1494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오히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즐기고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의 연산군을 훗날의 폭군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이 연산군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한 궁녀가 패비윤 씨의 물건을 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은 신하가 무심결에 발설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였든 간에 어느 날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에 신하들이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배신감이었고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둔 세상,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자신에게 감춘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연산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분노가 향한 첫 번째 대상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모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이 사화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숙청이었지만 그 뿌리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아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특정 신하들에 대한 분노에서 신하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의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궁궐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연산군이 신하들을 처형하는 것을 유의처럼 즐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끌어내 매를 치게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궁녀들을 마구욕되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 사냥을 위해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 땅을 금표구역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악인의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극도의 내면적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왜곡된 형태로 밖으로 나오는 것. 연산군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내시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의 광기를 매일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광기가 언제 자신을 향할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연산군 시대를 기록한 사료들을 보면 왕의 주변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총애받던 사람이 오늘 처형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날은 왕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왕의 기분을 읽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이 기술을 가장 정밀하게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눈빛 하나로 기분을 읽어야 했고, 발걸음 소리만으로 왕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왕이 분노하기 전에 그 징후를 감지하고 왕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이 생존의 기술은 내시들을 점점 더 왕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왕보다 왕을 더 잘 아는 존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시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설명하는 충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과 당시 내시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이 세자이던 시절부터 그의 곁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연산군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즉위 이후의 변화까지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은 그들 사이에 단순한 주종관계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이 세자 시절 무거운 예식에 지쳐 피로해할 때 곁에서 위로가 된 것도 이내시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처음 나란 일의 무게를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두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도 이내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변해가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후 그가 무너지는 것을, 그 내면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본 것은 이내시였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자신이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점점 알아볼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그 과정을 멈출 수도 없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것. 내시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직언이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내시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적어도 언관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직언이 그들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에게 왕에게 의견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수를 모르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의 내시가 왕에게 어떤 이의를 제기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왕의 뜻에 거스르는 반응은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그 억압이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자신이 목격하는 것들,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단 한 번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 왕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고개를 조아려야 했고, 왕이 누군가를 부당하게 해쳐도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명백히 충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깊은 상처. 이 상처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면은 평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갑니다. 연산군 시대의 내시들, 특히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내시들은 이 도덕적 손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왕의 폭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때로는 그것에 직접 가담해야 하는 위치. 그 위치에서 수년, 수십 년을 보내는 것이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 궁궐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사화로 수많은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왕의 기분에 따라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당시 연산군 주변의 사람들이 왕의 폭정에 저항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은밀하게 정보를 흘리거나 처형을 미루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왕의 관심을 돌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 이런 시도들의 상당 부분이 내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직접 왕과 맞서야 했지만 내시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섬세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왕이 특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왕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순간에 음식을 올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게 하거나 혹은 왕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극도의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 이런 작은 개입들이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 심해졌고 내시들의 작은 완충 역할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처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내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으려 했다가 함께 처형되는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 무력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감각, 이것이 내시들의 내면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이 내시를 마지막 결심으로 이끌었는지 역사의 기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흔적들을 통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 말기, 왕은 점점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총애하던 신하들을 갑자기 적으로 몰아 처형했고 오래 함께한 내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혹은 실수도 아닌 것들이 왕의 분노를 사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왕의 곁에 있다가 언젠가 왕의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이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왕의 의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반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그것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내시들은 알아챘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들이 몰랐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려면 내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에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해도 궁궐의 문을 여는 것, 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시였습니다. 그 내시가 어떤 순간에 결심을 굳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왕이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 내시를 처형하는 것을
목격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이 자신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하며 위협하는 말을 내뱉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극적인 사건 없이 그저 어느 밤 왕의 침소 앞에 앉아 밤을 새우면서 더 이상 이 삶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한계에 도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사건 하나에 의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것들이 결국 한 방울의 물에 의해 넘쳐 흐릅니다. 내시의 경우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중종 반정은 1506년에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반정은 놀랍도록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린 신하들이 마침내 결집했고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끌어내려졌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으며 2달 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생애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정이 이렇게 빠르게 성공한 것은 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군사를 동원해도 궁궐의 방어를 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정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저항을 받으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궐 내부에서 반정에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내시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경비의 교대 시간을 알려주는 것, 특정 문을 열어두는 것. 이런 일들은 내시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후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종이 즉위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반정에 참여한 신하들은 전국 공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고 그들의 공적은 기려졌습니다. 그러나 내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반정에 협력한 내시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부재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새로운 왕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시가 왕을 배신하고 폐위시키는 데 협력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에 남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왕에게도 불편한 선례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내시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왕에게 심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시들의 역할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역사의 주석 속으로, 행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적은 인정받지 못했고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시들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살기 위해서 혹은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조차 역사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것.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러 층위의 의문을 만납니다. 첫 번째 의문. 그것은 배신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배신이라는 단어는 먼저 충성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시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는가?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린 시절부터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없었던 상황에서 형성된 충성을 진정한 충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깨졌을 때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 내시는 왕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두려워했는가? 아마도 그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형성된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사람에 대한 애착,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분노. 이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내시의 왕에 대한 감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정들 중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작용했는가? 그것이 내시의 선택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 그것은 옳은 일이었는가?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규정하고 반정을 이로운 행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정이 성공한 후에 쓰인 역사입니다. 만약 반정이 실패했다면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는 역사가의 판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린 자신의 의지를 처음으로 표현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환관들이 정치에 미친 영향은 조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환관들이 황제에게 미치는 영향은 때로 어느 신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컸습니다. 한나라 말기의 십상시, 이들은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오랫동안 황제의 곁에서 그의 신뢰를 얻은 환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신하들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한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말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관들이 황제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황제를 폐위시키거나 암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나라의 황제들 중 여럿이 환관의 손에 의해 왕위에 오르거나 내려왔습니다. 명나라의 위충현은 더욱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환관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황제와 같은 권력을 누렸고 스스로를 구천세, 즉 황제를 뜻하는 만세보다 하나 낮은 호칭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환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환관이나 내시가 왕이나 황제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시중 이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권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모순이 때로는 방대한 비공식적 영향력을 낳았고 때로는 극단적인 반응을 낳았습니다. 조선의 내시들은 중국의 환관들에 비해 권력이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통치 원리를 철저히 따랐고 내시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내시들이 국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억제했고 이후 왕들도 이 원칙을 대체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은 항상 다릅니다. 아무리 엄격한 규정이 있어도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처럼 신하들을 불신하고 오직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는 왕의 경우에는 내시들의 비공식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산군 자신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신하들을 처형하고 불신할수록 왕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자리를 채운 것은 결국 내시들이었습니다. 왕은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하들을 제거했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이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권력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이론적으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법도 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권력자는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아무도 자신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다는 확인만 받는 것. 이 상황에서 권력자는 현실 감각을 잃어갑니다. 연산군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직언하는 신하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왕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왕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시들은 가장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동시에 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내시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결국 왕 자신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내시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던 존재였다면 그들이 왕의 곁을 떠나거나 왕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왕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왕이 신하들을 의심하고
처형할수록 내시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내시들이 떠났을 때의 충격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반정의 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등을 돌렸을 때 연산군은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상상하면 연산군의 말년이 더욱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입니다. 연산군은 주변 사람들을 도구로 보았습니다. 신하들도 내시들도 궁녀들도 그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구도 한계에 달하면 부러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도구가 아닌 사람도 한계에 달하면 반응합니다. 내시들은 수십 년 동안 도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어느 순간 넘어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도구처럼 행동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왕을 죽인 진짜 이유의 핵심입니다. 표면에는 정치적 이유, 생존을 위한 이유, 반정에 가담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오랫동안 도구로 취급받아온 인간이 마침내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과 내시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500년도 더 된 이야기. 조선이라는 나라, 연산군이라는 왕, 내시라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형태는 달라졌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윗사람 곁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서, 보좌관, 개인 직원. 그들은 리더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내면에 무엇이 쌓이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역할로만 봅니다. 비서니까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경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내시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권력의 취약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왕은 내시에게 의존했고 현대의 리더들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 의존 관계는 양날의 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충성스럽다면 권력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등을 돌린다면 권력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배신이 더 치명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산군은 이 취약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이해했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내시들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반정이 성공한 날 밤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왕을 죽인 내시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공식 기록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왕 중종의 시대에도 내시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용히 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왕의 의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배신할 수 있는 내시는 다음 왕도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의 내면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왕이 사라진 후 그 내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후련함인가요? 슬픔인가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알 수 없는 무언가인가요? 평생을 함께한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 그 존재가 자신의 선택으로 사라졌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시는 왕이 사라진 후에야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왕이 폭군이었어도, 아무리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도 그 왕이 없는 삶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가 사라졌을 때 그 세계의 부품이었던 자신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감각. 이것도 내시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의 일부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내시가 결국 왕을 죽인 진짜 이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공포도, 단순한 이해타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관계, 억압되어 온 감정들, 살아남기 위한 본능,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욕구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이 내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의 감정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그의 선택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석 속에서 이름 없는 내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를 불러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그가 살았던 그 밤을 상상했고, 그가 느꼈을 감정을 헤아렸으며, 그가 내린 선택의 무게를 함께 가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의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의 침소앞 거적 한 장을 깔고 앉은 내시. 그는 밤새도록 눈을 감지 않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왕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수십 년을 들어온 그 숨소리. 그 숨소리가 평온할 때도 있었고, 악몽에 시달리며 거칠어질 때도 있었고, 분노로 들끓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시는 그 모든 숨소리를 기억합니다. 세자이던 시절의 젊은 숨소리, 즉위 첫날의 긴장된 숨소리,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날에 무너진 숨소리, 그리고 폭정의 정점에서 들끓던 숨소리. 그 모든 숨소리를 기억하면서 내시는 어느 밤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심이었는지, 그른 결심이었는지 역사는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린 그 삶의 무게 전체를 담은 결심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 결심을 단순한 배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심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 결심을 내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내시가 결국 왕을 죽인 진짜 이유.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